1997년 3월 제주도 성산일출봉 앞바다에서 일어난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난 젊은 부부가 펜션을 나선 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일출을 보러 간다던 그들이 돌아오지 않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4시간. 렌터카만 덩그러니 해안도로 갓길에 남겨진 채였습니다. 경찰과 해경, 그리고 양가 가족들의 필사적인 수색이 시작됐지만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절벽 아래에도 바다 위에도 그 어디에도 두 사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사건은 해상사고로 추정된 채 미제로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2012년 한 보험사 내부 감사팀에서 발견한 오래된 서류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서류 속에는 6억 원짜리 보험금 청구 기록과 15년간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이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보험 살인이었다는 것. 그날 바다에 나간 사람은 둘이 아니라 셋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중 한 명만이 살아서 육지로 돌아왔다는 것. 오늘 이야기를 탐정 미스터리에서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미스터리 사건을 기록하고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1997년 3월 11일 오전 7시 5분 성산항 근처 포장마차. 김도영과 이소정은 컵라면을 앞에 두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은 그날 아침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젊은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컵라면을 후후 불면서 먹더라고요. 남자분이 여기 바다가 정말 예쁘네라고 하니까 여자분이 그냥 웃기만 하고 뭔가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신혼부부니까 그냥 좋아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것이 두 사람을 본 마지막 증언이었습니다. 하루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7년 3월 10일 오후 1시 5분 제주공항. 32살 직장인 김도영과 30살 초등학교 교사 이소정이 렌터카 키를 받아듭니다. 늦은 신혼여행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차례 날짜를 미뤘고 겨우 일정을 잡아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에서 찍힌 사진 속 두 사람은 평범했습니다. 도영은 청바지에 남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소정은 베이지색 바람막이의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오후 3시 10분 성산읍의 작은 펜션. 체크인 데스크에서 펜션 주인 오영숙 씨는 두 사람에게 방 열쇠를 건넵니다. 이쪽이 2층 바다 보이는 방이에요. 편히 쉬세요. 감사합니다. 도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짐을 풀고 방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펜션 복도는 조용했고 바람 소리만 창문을 스쳤습니다. 그날 밤 9시 32분 펜션 복도에 설치된 공중전화 앞에 도영이 서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천천히 돌립니다. 전화는 서울로 연결됐습니다. 회사 선배 정민우의 집이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7분 41초.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통화가 끝난 뒤 도영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복도 끝 창문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다고 같은 층 투숙객이 나중에 증언했습니다.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표정이 무거워 보였거든요.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펜션 현관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도영과 소정이 나란히 걸어나갑니다. 일출을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펜션 주인은 잠결에 문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고 기억합니다. 두 사람은 렌터카에 올라타 성산일출봉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차 안은 어두웠고 헤드라이트만이 도로를 비췄습니다. 오전 5시 10분 성산일출봉 매표소 앞. 한 관광객의 필름 카메라에 우연히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멀리 배경으로 일출봉 계단 입구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젊은 남녀의 모습. 도영과 소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카메라를 향한 것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7시 5분 포장마차. 컵라면을 먹으며 바다를 바라보던 두 사람. 그 이후로 그 누구도 김도영과 이소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전 9시 10분 도영의 회사 동료가 소정의 호출기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잘 도착했냐는 짧은 안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호출기는 어딘가에서 울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읽지 않았습니다. 24시간이 흘렀습니다. 3월 12일 오후 6시 40분 성산항 남쪽 3km 지점 해안도로 지나가던 택시 기사가 갓길에 멈춰선 렌터카 한 대를 발견합니다. 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 실내에는 카메라 가방과 제주지도 그리고 신혼여행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일정표에 적힌 마지막 날짜는 3월 12일 오후 2시 제주공항 출발 서울행 비행기 탑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저녁 6시가 넘었습니다. 차 안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거친 파도가 절벽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고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차량은 그대로였습니다. 열쇠는 시동홈에 꽂혀 있었고 연료는 절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조수석 발밑에는 펼쳐진 제주 관광 책자가 있었고 뒷좌석에는 소정의 가디건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영도 소정도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절벽 아래, 해안가 바위, 인근 민가까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수색은 다음 날로 미뤄졌습니다. 그날 밤 제주 동쪽 바다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됐습니다. 렌터카는 견인됐고 차 안에 남겨진 물건들은 증거품으로 봉인됐습니다. 24시간의 공백.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사람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왜 그들이 타고 온 차만이 홀로 남겨진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로부터 1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3월 13일 오전 9시 20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소정의 어머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벨소리만 울리다가 끊어졌습니다. 불안이 커졌습니다. 도영의 집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영의 어머니 역시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젯밤 비행기로 돌아온다고 했는데 공항에도 안 나타났어요. 두 집안은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신고 접수 3시간 만에 해경과 합동수색팀을 꾸렸습니다. 성산 일출봉 주변 해안가, 절벽 아래 바위지대, 성산항과 우도 항로, 그리고 렌터카가 발견된 해안도로 일대. 수색 범위는 넓었고 날씨는 좋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강했고 파도가 높았습니다. 오후 2시쯤 언론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카메라가 해안가를 비췄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에 이 사건은 톱뉴스로 보도됐습니다.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난 30대 부부가 사흘째 연락이 두절된 채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해경은 현재 성산 일대에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소정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옆으로 도영의 증명사진이 함께 떴습니다. 두 사람은 평범한 젊은 부부였습니다. 뉴스는 신혼여행 비극이라는 자막을 달았고 시청자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수색은 사흘 동안 계속됐습니다. 해경 헬기가 바다를 훑었고 잠수부들이 해안 절벽 아래를 탐색했습니다. 경찰견이 투입됐고 인근 민가와 산길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발 한 짝, 옷가지 하나, 가방 조각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침묵했고 육지는 아무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3가지 가능성을 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첫째, 해안 절벽에서 추락사고. 둘째, 동반 자살. 셋째, 범죄에 의한 실종. 그러나 모든 가능성은 증거 부족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절벽 아래에는 흔적이 없었고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나 메모도 없었습니다. 범죄라고 보기에는 목격자도 용의자도 없었습니다. 3월 15일 양가 가족이 제주에 내려왔습니다. 소정의 아버지 이종석 씨는 해안도로를 따라 걸으며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정아, 소정아.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도영의 어머니는 펜션방 앞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곳은 며칠 전까지 아들과 며느리가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침대 시트는 그대로였고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 바다가 아들을 데려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창문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경찰은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펜션 주인 오영숙 씨는 두 사람이 정말 사이좋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영의 회사 동료 진술은 달랐습니다. 도영이가 결혼 준비하면서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했어요. 빚도 좀 있었고 결혼식 비용 때문에 소정 씨랑 몇 번 다툰 적도 있다고 들었어요. 한 번은 사무실에서 통화하는 걸 봤는데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소정의 대학 동기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전날 밤에 소정이가 전화했었어요. 언니, 나 이 결혼 잘하는 걸까? 갑자기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부는 다 그래, 괜찮아라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그때 더 물어봤어야 했는데. 진술은 조금씩 엇갈렸습니다. 행복한 신혼여행이라는 표면 아래 불안과 갈등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종과 직접 연결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때로 싸우고 불안해하고 후회합니다. 그것이 곧 비극을 예고하는 신호는 아닙니다. 수색 7일째가 됐을 때 해경은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현재까지 수색 결과 실종자의 생존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상 조류와 기상 여건을 고려할 때 사고로 인한 실종 가능성이 큽니다. 언론은 사고사 추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톤도 바뀌었습니다. 비극에서 애도로, 그리고 서서히 잊혀지는 사건으로. 카메라는 더 이상 제주 해안을 비추지 않았고 기자들은 다른 사건으로 옮겨갔습니다. 3월 20일 소정의 아버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애는 연락을 끊고 그럴 애가 아닙니다. 사고든 뭐든 제발 어떻게 된 건지만 알려달라고요. 제발 우리 애를 찾아주세요. 그의 눈가는 붉었고 손은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호소에 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무렵 성산항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작진이 인터뷰를 위해 현장을 찾았을 때 한 어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바다에 나간 건 둘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네요. 그날 아침 성산항에서 배 한 척이 출항했거든요. 관광객을 태우고. 근데 그게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습니까? 사람이 셋이었어요. 남자 둘, 여자 하나. 그런데 기록엔 없어요.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이 증언은 경찰 수사팀에 전달됐습니다. 수사팀은 성산항 출항 기록을 다시 뒤졌습니다. 3월 11일 오전 5척의 낚싯배가 출항했습니다. 그중 한 척 1톤급 소형 어선 대진호. 선장은 강대진, 당시 48살. 출항 시각은 새벽 5시 50분, 입항 시각은 오전 10시 20분. 경찰은 강대진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날 관광객을 태운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날은 혼자 나갔어요. 혼자요? 네, 낚시 좀 하고 들어왔어요.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젊은 부부와 남자 한 명이 당신 배에 탔다고요. 그런 일 없어요. 잘못 본 겁니다. 강대진의 진술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수사팀 회의실에는 긴장이 흘렀습니다. 한 형사가 말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요. 느낌이 그래요.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또 다른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배를 다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성산항에 있었던 사람들을 전부 찾아야 해요. 누군가는 뭔가를 봤을 겁니다. 수색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육지가 아니라 바다 쪽으로. 그리고 어쩌면 이 사건은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수사팀 안에서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산항. 1997년 봄, 이곳은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우도로 가기 위해 잠시 들르는 곳. 아침이면 낚싯배들이 줄지어 출항하고 저녁이면 어민들이 그물을 손질하는 평범한 항구였습니다. 그러나 3월 11일 새벽 이 항구에서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성산항 주변 상인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당시 항구 입구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박순자 씨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날 새벽이었어요. 날이 막 밝을 무렵이었는데
배 타러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남자 둘이랑 여자 하나. 여자는 베이지색 옷을 입고 있었고 남자 한 명은 검은 바람막이를 입었어요. 그 남자 어떻게 생겼습니까? 얼굴은 잘 못 봤어요.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키가 크고 말투가 서울 사람 같았어요. 대진이 형, 오늘 날씨 괜찮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반말로요. 친한 사이 같았어요. 돈은 누가 냈습니까? 그 검은 옷 입은 남자가 냈어요. 현금으로. 지폐를 몇 장 꺼내서 선장한테 건네는 걸 봤어요. 근데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뭐가요? 배 타러 가는 사람들 치고는 너무 조용했어요. 웃지도 않고 말도 별로 안 하고. 신혼여행 온 사람들 같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무거웠달까요? 이 증언은 그동안 육상사고에 무게를 두고 있던 수사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경찰은 대진호 선장 강대진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3월 11일, 당신은 새벽 5시 50분에 출항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혼자 나갔다고 했죠? 네. 그런데 목격자가 여럿 있습니다. 젊은 부부와 검은 바람막이 입은 남자가 당신 배에 탔다고요. 그리고 그 남자가 당신에게 현금을 건넸다고 합니다. 강대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요? 불과 며칠 전 일인데? 그날 손님이 많았어요. 누가 탔는지 일일이 다 기억 못해요. 출항 기록에는 당신 혼자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을 태웠다면 신고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강대진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날 조사를 마무리하고 주변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수사팀은 성산일 출봉 인근에서 촬영된 관광객들의 사진을 모았습니다. 필름 카메라 시대였기에 현상소를 통해 사진을 수집하는 작업은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배경이 흐릿하게 찍힌 한 장의 사진. 멀리 바다 쪽으로 서 있는 세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성 하나와 남성 둘. 그중 한 명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배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질이 낮아 얼굴은 식별할 수 없었지만 체격과 옷차림은 도영, 소정과 비슷했습니다. 수사팀은 이 사진을 확대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한계로 더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 성산항에서 세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정황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무렵 또 하나의 이름이 수사 기록에 등장합니다. 도영의 회사 선배이자 결혼식 사회를 봤던 남자. 3월 10일 밤 도영이 펜션 복도 공중전화에서 걸었던 그 전화의 수신자. 정민우, 35살. 경찰은 정민우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시 서울에서 작은 투자조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그의 후배이자 투자조합의 고객이기도 했습니다. 관계는 단순해 보였지만 파고들수록 복잡한 연결고리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민우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3월 10일 밤 도영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그냥 제주도 잘 도착했다는 얘기였어요. 신혼여행 가서 전화 한 통 준 거죠. 7분 넘게 통화했던데 안부 인사치고는 긴 것 같은데요. 회사 얘기도 좀 했고 정확히는 기억 안 나요. 사건 당일 3월 11일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서울에 있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회사에 출근했어요. 동료들이 증언할 수 있을 겁니다. 경찰은 정민우의 동료들을 조사했습니다. 대부분은 그날 사무실에서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간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무실 출입은 자유로웠고 출퇴근 기록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항공사 기록을 뒤졌습니다. 정민우 이름으로 구매된 제주행 항공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수사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명으로 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신분증 확인이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으니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1997년 당시 국내선 항공권은 타인 명의로도 구매와 탑승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막혔습니다. 정황은 의심스러웠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강대진은 입을 열지 않았고
정민우는 서울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은 단편적이었고 사진은 흐릿했습니다. 3월이 끝나갈 무렵 수사팀 내부에서는 회의론이 커졌습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대로는 기소는커녕 영장도 못 받습니다. 그럼 이대로 덮자는 겁니까? 뭔가 있다는 건 우리 모두 느끼잖아요. 느낌으로는 사건을 풀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증거입니다. 결국 수사는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양가 가족은 경찰서를 찾아와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같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공허한 말뿐이었습니다. 4월 초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사건은 미제 실종 사건으로 분류됐고 파일은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성산항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어민들은 매일 아침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 번째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왜 두 사람만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 답은 깊은 바닷속에 그리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그 침묵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수사가 멈춘 뒤 경찰은 일상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실종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 대부분의 경우 별다른 발견이 없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도영과 소정의 은행 거래 내역을 역추적하던 수사관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결혼을 한 달 남겨둔 2월 5일 두 사람 명의로 대형 보험사에 해외 국내 여행자 상해보험이 가입돼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는 도영과 소정 각각, 보장 금액은 사망 시 각각 3억 원씩 합계 6억 원. 6억이요? 수사관은 보험 증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수익자 명의였습니다. 보통 여행자 보험의 수익자는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지정됩니다. 그러나 이 계약서에서 수익자는 정민우라는 제3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보험사에 연락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시 회사 차원에서 진행한 단체 프로모션이었습니다. 정민우 씨가 운영하던 투자회사 직원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상품이었어요. 수익자 지정은 회사 내부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 보험인데 왜 수익자가 제3자입니까? 그건 저도 당시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회사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도영의 회사 동료들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영의 경제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영은 1996년 말부터 정민우가 운영하는 사모투자조합에 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점차 금액이 커졌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정민우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투자는 실패했습니다. 정민우의 투자조합은 1997년 초 사실상 부도 상태였습니다. 도영이 투자한 돈은 8천만 원. 당시로서는 거금이었습니다.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도영은 그 금액만큼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도영의 동료 한 명이 진술했습니다. 도영이가 결혼 한 달 전쯤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형, 나 정말 막막해.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소정이한테도 말 못하고 그래서 제가 천천히 갚으면 되지 뭐라고 했는데 도영이 표정이 정말 안 좋았어요. 소정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친구들 증언에 따르면 소정은 도영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돈이 좀 부족하다는 말만 들었을 뿐 구체적인 빚의 규모는 몰랐습니다. 경찰은 정민우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보험과 투자 관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도영 씨와 소정 씨 명의의 여행자 보험, 왜 수익자가 당신입니까? 회사 차원의 복리후생이었습니다. 직원들과 가족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였어요. 도영 씨는 당신 회사 직원도 아닙니다. 단순히 투자자였을 뿐이고요. 투자자도 우리 회사 식구나 마찬가지죠. 도영 씨가 당신 투자조합에 8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알고 계셨죠? 정민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건 투자 리스크입니다. 누구나 아는 거고요. 도영 씨는 그 돈을 빌려서 투자했습니다. 결혼 자금이었어요. 당신은 그 사실을 알고도 투자를 권유했습니까? 저는 강요한 적 없습니다. 도영이가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보험 수익자를 당신으로 지정한 것도 도영 씨 의사였습니까? 회사 규정이었습니다.
회사 규정이요? 투자로 손해를 본 사람의 보험금 수익자를 채권자로 지정하는 게 규정입니까? 정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계속 압박했지만 그는 변호사와 상의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수사팀은 보험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서명란에 도영과 소정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익자 지정란의 필체는 달랐습니다. 감정을 의뢰한 결과 그 필체는 정민우의 것과 유사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유사하다는 표현일 뿐 동일하다는 확증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보험 설계사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계약 당시 도영 씨와 소정 씨를 직접 만났습니까? 아니요. 정민우 씨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이미 서명이 다 돼 있었고요. 본인 확인은요? 정민우 씨가 내가 확인했다고 해서 그냥 진행했습니다. 그게 규정에 맞습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거지만요. 수사팀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한쪽은 명백한 보험 사기 기도라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한 기록이 있습니까?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파일을 뒤적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1997년 6월 2일 정민우 명의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6월이요? 실종된 지 석 달밖에 안 됐을 때잖아요. 네. 그런데 사망진단서가 없어서 보류 처리됐습니다. 실종신고 확인서만 첨부되어 있었거든요. 추가 서류를 요청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단순 착오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정민우를 세 번째로 불렀습니다. 보험금 청구 기록을 제시하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당신 명의로 청구됐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겁니다. 6억 원짜리 보험금을 누군가가 마음대로 당신 명의로 청구했다는 겁니까? 정민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결정적인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사건 당일 정민우가 제주도에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 그것만 확보되면 모든 퍼즐이 맞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1997년 당시 기술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항공권 구매 기록도 없고 목격자도 확실하지 않고 통신 기록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1998년 초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정민우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수사팀은 분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은 증거를 요구했고 그들에게는 정황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파일은 다시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정민우는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유족들은 절망했습니다. 소정의 아버지는 경찰서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왜 제3자 명의 보험에 들어가 있었는지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의 목소리는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건은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뒤 누군가의 양심이 마침내 입을 열게 됩니다. 2012년 4월 3일 오전 10시 경찰청 과거사 제조사팀 사무실에 팩스 한 장이 도착합니다. 발신인은 한 대형 보험사의 내부 감사팀. 제목은 1997년 제주도 여행자 상해보험 부정 수령 의혹 제보. 담당 형사가 팩스를 들여다봤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민우 이름으로 6억 원의 보험금이 청구됐다가 서류 미비로 보류된 기록. 청구일은 1997년 6월 2일. 실종 석 달 만이었습니다. 감사팀 담당자는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다른 보험 사기건을 조사하다가 우연히 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지만 패턴이 너무 유사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재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재조사팀은 즉시 1997년 사건 파일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두꺼운 파일. 15년 전의 기록이 다시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 사건 다시 시작합니다. 2012년 7월 제주도 성산읍 한 노인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이창호 68살. 15년 전 대진호의 선원이었던 사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그날 일을 말하려고 왔습니다.
제조사팀은 그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이창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1997년 3월 11일 새벽이었어요. 저는 대진이 형 강대진 선장의 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손님들이 왔어요. 손님들이요? 젊은 남녀 한 쌍이랑 검은 바람막이 입은 남자 한 명. 셋이었어요. 남자가 현금을 꺼내서 선장한테 건넸어요. 오늘 좀 멀리 나가자. 특별한 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어요. 그 남자 어떻게 생겼습니까? 30 중반쯤? 키가 크고 말투가 서울 사람이었어요. 선장한테 민우 형이라고 불렀어요. 민우? 정민우. 제조사팀은 긴장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배가 출항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조용했어요. 젊은 부부는 난간에 기대서 바다를 보고 그 남자는 선장이랑 얘기하고. 그런데 1시간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어떻게요? 남자가 젊은 남편한테 뭐라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이 정도면 우리도 좀 숨 쉴 구멍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한테 왜 이런 걸 숨겼어요? 그런 식이었어요. 이창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그 뒤로 10분쯤 조용했어요. 저는 뒤쪽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선장이랑 그 검은 옷 입은 남자가 망원경을 들여다보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만 들었어요. 그 다음은요? 10시쯤 됐을 겁니다. 배가 항구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탄 사람은 둘뿐이었어요. 선장이랑 그 검은 옷 남자만. 젊은 부부는 없었어요. 조사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장한테 물어봤습니까? 물었죠. 손님들은요? 그랬더니 선장이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무슨 손님? 오늘 우리 둘뿐이었잖아. 너 아침부터 술 먹었냐?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말하면 안 되겠구나. 왜 그때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창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서웠어요. 선장이 그날 저녁에 저한테 돈 봉투를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일은 그냥 사고로 기억하자. 우리가 뭘 봤는지 뭘 들었는지 다 잊자. 저는 겁이 났어요. 그냥 입 다물고 살았어요. 15년 동안. 왜 지금 나오신 겁니까? 암이에요. 의사가 6개월 남았대요. 죽기 전에 이것만은 말하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젊은 사람들 죄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 부모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창호의 증언은 기록됐습니다. 제조사팀은 즉시 강대진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강대진은 2008년 심장마비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서 진술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조사팀은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1997년 당시 통신 기록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당시에는 찾지 못했던 자료를 지금의 기술로 복원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월 11일 오전 9시 27분 성산 앞바다 해상기지국에서 정민우 명의의 무선 호출기 삐삐 수신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이 아니라 제주 바다 위에서. 그는 서울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증명합니다. 제조사팀은 당시 항공사 기록을 다시 뒤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민우 이름만이 아니라 비슷한 이름으로도 검색했습니다. 그 결과 정민수라는 이름으로 3월 10일 오후 5시 20분 김포발 제주행 항공권이 구매된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 오후 12시 45분 제주발 김포행 항공권. 제조사팀은 정민우의 과거 금융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1990년대 중반 정민수라는 가명으로 다른 사업을 한 전력이 드러났습니다. 필체 감정 결과 항공권 구매 시 작성된 서명과 정민우의 서명이 일치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조사팀은 추가 증거를 찾기 위해 제주 현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강대진의 옛집, 창고, 배가 정박해 있던 부두. 그리고 마침내 한 창고에서 결정적인 물증을 발견했습니다. 녹슨 캠코더. 고장나서 버려진 줄 알았던 장비. 내부 테이프를 복원하자 흐릿한 영상 하나가 재생됐습니다.
1997년 3월 11일 날짜가 찍힌 영상. 흔들리는 화면 속에서 배 난간에 기대어 있는 소정의 옆모습. 그리고 그 뒤로 스쳐 지나가는 검은 바람막이 남자의 실루엣. 영상 속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대화. 형, 진짜 이거 한 번만 하면 빚 다 갚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물러설 데가 없다. 도영아, 우리 둘 다 살려면 오늘밖에 없어. 제조사팀 사무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한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건 공모였어요. 처음부터 15년 동안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던 진실이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조사팀은 정민우의 과거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가 1990년대 중반 운영했던 투자조합. 화려한 수익률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았지만 결국 부도로 끝났습니다. 피해자는 수십 명. 그 중에는 도영도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민우는 투자조합이 무너지기 직전 정민수라는 비슷한 가명을 사용해 다른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인 명의로 보험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고객들의 보험 수익자를 임의로 변경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제조사 팀장이 파일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상습범입니다. 도영과 소정은 그의 여러 번째 타깃이었던 거예요. 수사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보험사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원본 신청서 뭉치. 15년 전 서류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영과 소정의 여행자 보험 신청서를 찾아냈습니다. 서명란을 자세히 들여다본 감식팀 요원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필체가 다릅니다. 계약서 본문의 서명과 수익자 변경 동의서의 서명. 같은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필압과 회계 각도가 달랐습니다.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수익자 변경 동의서의 서명은 정민우의 필체와 85% 이상 일치했습니다. 그는 도영과 소정의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두 사람 몰래 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또 다른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보험사 내부 팩스 기록. 1997년 2월 3일 정민우가 보험 설계사에게 보낸 메모. 이번 건은 사고 나면 바로 처리할 거니까 서류는 깔끔하게 해둡시다. 사고 나면 바로 처리한다.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이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에 일어날 그 일을. 제조사팀은 정민우의 금융거래 내역을 역추적했습니다. 1997년 3월 그의 계좌는 거의 바닥 상태였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고 독촉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가 도영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받은 8천만 원도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제조사팀 형사가 말했습니다. 정민우에게는 빠져나갈 구멍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구멍이 바로 6억 원짜리 보험금이었던 겁니다. 한편 제주 현지에서는 추가 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대진호가 정박해 있던 옛 부두, 강대진의 창고, 그리고 그가 살던 집.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강대진의 창고 한쪽 구석, 오래된 어구 더미 사이에서 캠코더가 발견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녹이 슬고 고장난 것처럼 보였지만 전문가의 손을 거쳐 복원됐습니다. 테이프를 재생하자 짧은 영상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바다 풍경이나 낚시하는 모습. 그러다 1997년 3월 11일자 영상이 나왔습니다. 흔들리는 화면. 배 위. 멀리 수평선이 보이고 난간에 누군가 기대어 있습니다. 소정이었습니다. 베이지색 바람막이를 입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표정은 보이지 않지만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추운 것인지 불안한 것인지. 화면이 흔들리며 옆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잠깐, 아주 짧게 검은 바람막이를 입은 남자의 뒷모습이 지나갑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격과 옷차림은 목격자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대화. 형, 진짜 이거 한 번만 하면 빚 다 갚을 수 있는 거죠? 도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물러설 데가 없다. 도영아, 우리 둘 다 살려면 오늘밖에 없어. 정민우로 추정되는 남자의 목소리.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 뒤로 영상은 끊어집니다. 제조사팀은 이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봤습니다.
음성 분석 전문가를 불러 도영의 목소리인지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또한 배경 소음을 분석한 결과 영상이 촬영된 위치는 성산 앞바다로 추정됐습니다. 이제 확실합니다. 제조사 팀장이 말했습니다. 도영은 공모자였어요. 처음부터 그는 정민우와 함께 이 일을 계획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소정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녀도 이 계획에 가담한 것일까요? 제조사팀은 영상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소정의 자세, 표정, 그리고 앞서 이창호가 증언한 배 위에서의 말다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한테 왜 이런 걸 숨겼어요? 소정의 그 말. 그녀는 몰랐습니다. 배에 오르기 전까지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신혼여행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다 위에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조사팀은 시나리오를 재구성했습니다. 정민우와 도영은 보험 사기를 계획했습니다. 소정을 해상사고로 위장해 사망하게 만들고 6억 원의 보험금을 나눠 갖는 것. 도영은 빚에서 벗어나고 정민우는 사채업자들에게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다 위에서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소정이 눈치챘습니다. 대화 중에, 말투에서, 분위기에서. 그녀는 질문했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패닉 상태가 됐을 겁니다. 범죄 심리학자가 분석했습니다. 소정이 반발했고 도영은 망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정민우는 달랐어요. 그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했을 겁니다. 계획을 바꿔야 한다고. 영상이 촬영된 시각 이후 도영의 모습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구로 돌아온 배에는 정민우와 강대진만 있었습니다. 도영과 소정은 사라졌습니다. 정민우는 모든 걸 바다에 버렸어요. 제조사 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공모자도 목격자도 증거도 혼자만 살아남기 위해서. 보험 서류 위조, 가명 사용, 항공권 기록, 통신 기록, 캠코더 영상, 선원의 증언. 모든 증거가 하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실종도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빚과 욕심이 만들어낸 차갑고 잔인한 범죄였습니다. 2012년 10월 제조사팀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정민우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명확했습니다. 보험 사기, 서류 위조, 그리고 살인. 15년 동안 자유롭게 살아온 남자에게 이제 법의 심판이 내려질 차례였습니다. 2013년 1월 15일 오전 6시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정민우는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민우 씨,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보험 사기 및 살인 혐의. 정민우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한 표정으로 수갑을 찼습니다. 15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조사실. 정민우는 처음에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보험 계약서에 당신이 수익자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 차원의 복리후생이었어요. 제가 직접 관여한 게 아닙니다.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건 실무자가 한 일일 겁니다. 1997년 3월 11일 당신은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정민수라는 가명으로 항공권을 구매했고 통신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정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증언할 겁니다. 동료들은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수사관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항공권 구매 기록, 통신 기지국 자료, 필적 감정 결과, 그리고 캠코더 영상. 이 영상을 보십시오. 화면이 재생됐습니다. 배 위의 소정, 그리고 검은 바람막이 남자. 그리고 들리는 대화. 형, 진짜 이거 한 번만 하면 빚 다 갚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물러설 데가 없다. 도영아, 우리 둘 다 살려면 오늘밖에 없어. 정민우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 목소리, 제가 아닙니다. 음성 분석 결과 당신 목소리와 90% 이상 일치합니다. 조작된 겁니다.
15년 전 기술로 음성을 조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정민우의 과거 행적, 금융거래, 통화 기록, 그리고 사건 이후의 행동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것은 사건 발생 석 달 뒤의 행동이었습니다. 1997년 6월 정민우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사망진단서도 없이 실종신고 확인서만으로. 그리고 보험사가 추가 서류를 요구하자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제조사팀은 당시 정민우의 통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는 강대진에게 건 전화가 여러 통 있었습니다. 대진이 형, 나야. 그날 일 기억하지? 아무 말하지 마. 그냥 사고였다고만 하면 돼. 형, 걱정하지 마. 돈은 내가 챙겨줄게. 그냥 입 다물고 있어. 파도 때문이었어. 그렇게만 기억해. 알았지? 통화 녹음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통화 내역과 주변 증언을 통해 대화 내용이 재구성됐습니다. 또한 정민우는 사건 직후 유족들을 찾아갔습니다. 소정의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고였습니다. 바다가 그날 너무 거칠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족들은 이 말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당시에는 그저 위로의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제조사팀은 사건의 구조를 이렇게 재구성했습니다. 1997년 초 정민우는 투자조합 붕괴로 막대한 빚을 지게 됩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파산 직전까지 몰립니다. 같은 시기 그의 후배 도영도 투자 실패로 8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 정민우는 계획을 세웁니다. 도영 부부를 대상으로 고액의 여행자 보험을 가입시키고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도영에게 제안합니다. 함께하면 우리 둘 다 살 수 있어. 도영은 망설였을 겁니다. 하지만 빚의 무게는 그를 짓눌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데 발목을 잡는 빚. 그는 마침내 정민우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처음 계획은 소정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를 해상사고로 위장해 사망하게 만들고 보험금을 받는 것. 도영은 미망인이 되고 정민우와 보험금을 나눠갔습니다. 그러나 바다 위에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소정이 눈치챘습니다. 정민우의 등장, 이상한 분위기, 그리고 배 위에서 오가는 대화. 그녀는 질문했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소정이 소리쳤을 겁니다. 도영은 당황했을 겁니다.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그 순간 정민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없애기로. 소정뿐만 아니라 도영까지. 공모자는 결국 증인이 됩니다. 범죄 심리학자가 분석했습니다. 정민우는 그걸 알았어요. 도영이 살아있는 한 언젠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들통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을 겁니다. 바다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습니다. 목격자는 모두 사라졌고 증거는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소정과 도영은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민우의 손에 의해 강대진은 그 모든 것을 지켜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도 공범이었습니다. 돈을 받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15년간 검찰은 정민우를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명확했습니다. 보험 사기 예비 및 음모, 공문서 위조, 살인 및 사체유기. 2013년 3월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정민우는 법정에 섰습니다. 여전히 그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모든 것이 상황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보험 서류, 항공권, 통신 기록, 캠코더 영상, 선원의 증언, 그리고 사건 이후의 행적. 방청석에는 유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정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영의 아버지는 정민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왜 우리 애들을 죽였습니까? 도영의 아버지가 외쳤습니다. 돈이 뭐가 그리 중요했습니까? 사람 목숨이 돈보다 못합니까? 정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증인신문, 증거조사, 변론.
그리고 마침내 2014년 6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정민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법정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민우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유족들은 울었습니다. 판결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궁핍과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고액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해상에서의 사고를 가장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려 하였으며 계획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공모 대상까지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기징역. 정민우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15년 만에 내려진 판결. 그러나 그 판결이 두 사람의 생명을 되돌릴 수는 2014년 6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선고일이었습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유족들, 언론, 그리고 이 사건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재판장을 바라봤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정민우는 1997년 2월경 자신이 운영하던 투자조합의 부도로 약 3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사채업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으며 극심한 경제적 곤란에 처해 있었다. 같은 시기 피고인의 후배이자 투자조합의 피해자였던 피해자 김도영 역시 8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판결문은 차분하지만 냉정하게 사건의 전모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김도영과 그의 약혼자 이소정을 대상으로 총 6억 원의 여행자 상해보험을 가입시키되 수익자를 피고인 본인으로 지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서명을 위조하고 보험 설계사를 속여 계약을 성사시켰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1997년 3월 11일 가명을 사용하여 제주도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들과 함께 대진호에 승선하였다. 선상에서 피고인은 김도영과 함께 이소정을 해상사고로 위장하여 살해할 계획을 실행하려 하였으나 이소정이 이를 눈치채고 격렬히 항의하자 계획이 들통날 것을 우려하여 이소정뿐만 아니라 공모자였던 김도영까지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족석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소정의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도영의 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의 신뢰와 경제적 취약성을 악용한 점,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고 유족들을 기만한 점, 그리고 15년간 아무런 반성 없이 일상을 영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한다. 재판장이 정민우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정민우는 표정 없이 서 있었습니다. 항소하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정 경위가 그를 데리고 나가는 순간 방청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애들 돌려줘. 돌려달라고. 소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내 딸이 뭘 잘못했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을 뿐인데 왜 우리 애가 그런 꼴을 당해야 했어? 법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유족을 진정시켰지만 그 절규는 법정 안에 오래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판결 이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검찰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제적 곤란이 어떻게 인간을 범죄로 내모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도구로 삼았고 심지어 공모자까지 제거하는 냉혹함을 보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민우 본인도 침묵했습니다. 2심 재판에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무기징역. 대법원 역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판결문 곳곳에는 이런 문장이 남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최후 상황은 직접적인 목격자나 물적 증거의 부족으로 인해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확한 실행 경위는 피고인만이 알고 있으며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한 완전한 진실 규명에는 한계가 있다. 실종이라는 형태로 시작된 사건의 특성상 두 사람의 마지막 순간은 끝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침묵했고 정민우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2015년 봄 소정의 어머니는 마지막 법정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결이 났고 범인도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편해졌냐고요? 아닙니다. 우리 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애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면 미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바다가 우리 애를 돌려주지 않는 한 이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무기징역이 뭡니까? 그 사람은 감옥에서라도 밥 먹고 숨 쉬고 살잖아요. 우리 애들은요? 우리 애들은 그것조차 못하는데.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됐습니다. 제주 신혼부부 실종 사건은 제주 신혼부부 보험금 살인 사건으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미제 사건에서 해결된 사건으로. 그러나 해결됐다는 것이 곧 치유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영의 어머니는 그 후로 제주도에 가지 못했습니다. 바다를 볼 수 없었습니다. 성산일출봉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났습니다. 소정의 아버지는 매년 3월 11일이면 성산항을 찾았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소정아, 아빠야. 아빠가 또 왔어. 그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혔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빛과 절망이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구해낼 것인가? 정민우는 감옥에 있습니다. 도영과 소정은 여전히 바다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은 여전히 답 없는 질문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판결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상처와 고통의 시작. 이 사건은 분명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범인은 밝혀졌고 판결은 내려졌고 법은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이 곧 해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아무도 막지 못했을까? 1997년 2월 도영과 소정 명의로 6억 원짜리 보험이 가입됐습니다. 수익자는 제3자였습니다. 당시 보험 설계사는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진행했습니다. 회사 규정상 문제 없다는 말 한마디에 만약 그때 누군가 한 번만 더 확인했다면, 본인에게 직접 물어봤다면 정말 수익자를 이렇게 지정하신 게 맞습니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도는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관행으로 넘겼습니다. 편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편의가 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두 번째 질문. 도영에게 다른 선택은 없었을까? 8천만 원의 빚. 1997년 당시 직장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도영은 절망했을 겁니다. 결혼을 앞두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하는데 발목을 잡는 빚. 그때 정민우가 나타났습니다. 함께하면 우리 둘 다 살 수 있어. 악마의 속삭임. 도영은 그 속삭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밖에 없었을까요? 파산제도, 채무조정, 상담기관. 당시에도 분명 다른 길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영은 그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찾으려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는 빚진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실패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도영은 그 시선이 두려웠을 겁니다. 차라리 범죄를 선택하는 것이 실패를 인정하는 것보다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도영 개인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만든 구조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지금 이 순간에도 보험 사기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빚에 쫓기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도 유사한 구조의 보험 범죄가 여러 건 적발됐습니다. 수익자 구조가 이상한 보험, 갑작스러운 고액 보험 가입, 그리고 뒤따르는 의문의 사고들. 이 사건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당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혹시 누군가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누군가 수상한 투자 권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누군가 여행을 전제로 한 고액 보험 가입을 제한받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의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질문이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첫째, 제도는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편의보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보험사는, 금융기관은, 그리고 모든 관련 기관은 이상한 신호를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둘째,
빚은 범죄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빚진 사람들에게 다른 선택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범죄가 아니라 회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셋째, 우리는 서로를 지켜봐야 합니다. 가족이, 친구가, 동료가 이상한 제안을 받고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괜찮아? 라는 질문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997년 3월 제주도 성산일출봉 앞바다에서 두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신혼여행이 살인으로 바뀐 그날, 바다는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15년이 지나서야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서 상처가 아물지는 않습니다. 도영과 소정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유족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동시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와 비슷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비슷한 유형의 수상한 보험, 권유나 투자 제안을 목격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의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련 기관에 제보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제주 동부 해안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추가 정황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경찰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족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의, 딸의 마지막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빚과 보험과 신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범죄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한 가정의 삶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만약 그 보험 계약서 한 장을 누군가가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면, 만약 도영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만약 누군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면,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 몫입니다. 성산일출봉 앞바다는 오늘도 파도가 칩니다.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고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닙니다.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그러나 그 바다 밑 어딘가에 여전히 두 사람이 잠들어 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하는 것이 반복하지 않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탐정 미스터리는 앞으로도 세상에서 잊혀졌던 그리고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